따뜻한 수다, 유익한 정보, 생생한 현장, 톡톡 튀는 아이디어, 그리고 정책이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박혜진의 정책엔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네. 자, 이 박혜진의 정책엔 이 프로그램은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엄선해서 꼼꼼하게 알아보고 또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더해서 더 좋은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제안 토크쇼입니다. 사실 좀 떨리긴 한데요. 우리 멤버들이 너무 튼튼해서 제가 아주 막 뭐 어떤 힘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각자 소개와 함께 각오 한마디씩 하고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현입니다. 혹시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이 정책버스에 탑승하세요. 무료입니다. 정책버스 오라이! 안녕하세요. 변호사 오수진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속속들이 분석하고 탈탈 털어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역할인데요. 이 정책엔에서는 국민 의뢰인 여러분을 고객으로 모시고 정책을 탈탈 털고 알짜 정보는 쏙쏙 뽑아내서 속 시원한 사정은 또 시원하게 대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네, 저는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고 있는데요. 살다 보니까 필요한 정책들이 많더라고요. 다문화 정책도 필요하고, 뭐 아이들 교육, 육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는데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라라리라리리라 미녀 개그먼이자 요즘 핫한 인플루언서 임라라입니다. 제가 젊은 층이랑 이제 SNS로 소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좋은 정책을 쏙쏙 흡수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 모두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정책엔에서는 매주 이 각 분야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을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오늘이 첫 회라서 어떤 분을 모실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들만의 정책 제안 토크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떠오르는 분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주저하지 않으시고 바로 오케이를 해주셨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가족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정연백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장관 정연백입니다. 여성, 가족, 청소년이라면 여성가족부가 빠질 수가 없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 정책에 대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멘트가 첫 회부터 너무 센 거 아닌가요? 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책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역시. 와. 네. 우리 장관님이 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예, 저는 장관이 되기 전에는 거의 30여 년 동안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책 냄새가 제 전공은 독일사지만 여성사 많이 예. 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여성들이 역사의 주체를 살아왔는가 하는 거를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장관으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요, 전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서 네. 시민운동 여성학계의 그야말로 왕언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여성부 장관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의받았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왜 이제 왔나 이런 생각 혹시 하셨나요? 궁금해서 그냥. 또 오히려 제안을 받았을 때 좀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은 시민운동이나 여성운동이나 학자는 내가 잘하지만 행정가로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됐으면서 촛불 혁명으로 이루어진 시기에 정부에 내가 들어가서 정말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장관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지내신 것 같아요. 1년, 벌써 1년이라는 그런 제목도 있는 것처럼 1년 동안 너무 바쁘셨지만 그 중에서도 굳이 한 가지 좀 기억에 남는 일을 좀 꼽으시자면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촛불혁명으로 해서 들어선 정부하에서는 국민들이나 여성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미투 운동이 터졌죠. 근데 지난 6월 4일 날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같이 아니타 힐이라는 그 영화를 같이 보고 그러고 나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 많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미투 운동 이후에 사회 변화를 좀 느끼냐 하고 물었더니요. 그랬더니 이제 사회자께서 그러면 손 들고 한번 손 들어보자 하겠더니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는 것에 많은 거의 대다수의 여성들이 손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네. 아, 그래도 근데 이제 이런 미투 운동이라는 게 뭐 해결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 저기서 계속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나 국민들이 나아졌다고 느끼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그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저 스스로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을 계기로 여성가족부가 한국 사회의 큰 역사적 전환점을 네. 만들어야겠다 하는 결심도 했습니다. 예. 여성 했을 때 가장 주요 의제라고 한다면 최근에 더욱더 더 이슈가 된 건 성평등 문제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예. 또 장관님도 취임한 이후에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 성평등 정책 실현 계획과 그 방안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정말로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 코너 이름이 전책 선수다? 네, 정책 선수다. 전책 선수다가 무슨 의미예요? 어떤 뜻인가요? 이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본다 이런 의미 하나 있고요. 정책 정말 선수들 모시고 예, 혹시 그 정책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게 많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좀 알아본다 이런 의미도 우리 있어요. 연애 선수면서. 그건 선수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개념 정리도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에 이제 뭐 페미니즘, 뭐 네. 젠더 의식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젠더 의식? 그럼요. 예. 아, 저도 몰랐군요. 젠더 의식 이런 얘기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남성, 여성 얘기하는 건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성이고 젠더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 같은 거죠. 사실은 남성도 지금의 남성으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원래 남성이 그랬던가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성 역할이 네. 너무 규정되어 버려서 규정되어 버리고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페미니즘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지향하는 페미니즘은 남성이 가진 파일을 7개 가지고 있으니까 2개를 뺏어서 여성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전체 파일을 키우자. 12개나 13개로 만드는 것이 예. 여성가족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요. 그런 오해가 많이 없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페미니즘이나 여성 문제 이야기할 때 이게 늘 남녀 성 대결이나 네, 이게 네. 갈등 구도로 가고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파일을 더 키워가는 거다. 근데 이제 정말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저희는 또 이제 여성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동안의 여성의 권리나 기회가 균등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장관님은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세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더 네. 심했을 거란 생각도 들지만 네, 네. 워낙 지식인이셨고 활동가이셨고 그랬어서 어땠을까 싶은데요. 저희 때도 그랬죠. 예를 들면 같은 조건이어도 같이 연구 업적이 우수해도 여성은 교수를 취직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운이 좋아서 취직을 했지만 정말 우수한 내 여자친구 동료들 중에서 끝까지 대학에 교수를 취직하지 못한 분도 있고요. 또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보니까 여자 제자들은 그렇게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현재도 지금 말씀드린 입을 꼭 다물고 계시지만 예, 여성으로서 혹시 받았던 불이익이나 차별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진짜 처음에 그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도 남자가 스펙이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정말 취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렵게 취직을 했을 때에도 그 회사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뭐 저는 앞으로 3년, 5년 그냥 꾸준히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을 뿐인데 네. 약간의 성희롱적이기도 한 발언을 했어요. 나는 같이 사는 여자는 좋은데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여자는 싫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신입 직원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 표현은 못하고 정말 꼭
눈물을 참으면서 그냥 또 활발하게 그 회식 자리를 이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부르르 떨리면서 네, 화났어요. 벌써 한 말씀 하셨어요. 살아드릴까요? 이래 요즘 같은 분위기만 됐어도 제가 딱 자리를 바쳐고 한마디를 했을 텐데 네. 그때는 그 자리마저 잃을까봐 정말 그래요. 전전긍긍했었습니다. 어렵게 들어갔어요. 네. 예. 저는 또 젊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 여학생이라서 이제 딸이라서 부모님께 죄송한 경우가 많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날은 학교에서 한 아이가 결석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남성분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충격 때문에 결석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에 또 한 친구가 안 왔는데 그 이유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타고 갔던 그 운전자가 엉덩이를 손으로 팍 집어 또 지나가서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 걸려서 또 못 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 그럼 그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공포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한테 그럼 신고하면은 또 부모님이 경찰서에 가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게 사건이 무마되고 그럼 부모님이 그걸 속상해하고 이런 일이 좀 계속 반복되니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벌써 딸을 낳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나 이제 큰 차별이 아닐까. 이게 약간 생명의 위험이 아직도 뭔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걱정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좀 큰 스트레스를 늘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점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개개인의 어떤 경험담 혹은 주변에서 들은 얘기처럼 하지만 실제로 어떤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2016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양성평등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그 우리나라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명 중에 1명꼴인 2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생각 비슷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웃으시네 우리 김정현 씨. 네, 사실 근데 성평등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될 게 진짜 그러니까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집안에서부터 엄마들의 생각이 너는 딸이니까 넌 여자니까 아들이니까 넌 아들이라 하나 더 먹어 넌 딸이니까 참아 이런 엄마들의 의식도 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 갖고 왜냐면 있는지 그 저도 엄마도 궁금해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이게 그동안 받았던 어떤 교육이 내재돼 있어서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예. 툭 나오는 툭 것 나오는 같아요. 거죠. 그러니까 예. 딱 정신을 차리고 만약에 객관화시키면 아 그래. 여성이지만 이제 과거의 성 역할 버리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돼. 하지만 막상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의식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여성과 공부하다 보면 어려서부터 너는 남자니까 여자니까 이런 성 역할을 분리를 했다. 그게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남자애를 키우면서 넌 남자니까라는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무의식 중에 아이 그래 너는 씩씩해야지 남자잖아. 네. 저도 엄마는 여자니까 연약해 엄마 봐줘야지라는 얘기가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비단 그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네, 그럴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젠더 교육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한국에서 살아왔으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니까 울지 마, 뚝!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엄마 나 남자니까 울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도 울어도 돼. 슬프면 여자든 남자든 우는 거야 이러니까 그래? 울어도 돼. 거기서부터 약간 남편이랑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점 역시 양성평등 실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성들은 가사나 육아에 남성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성평등 실현되기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온 결과고 또 남자들은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긴 한데 대중매체에서 성차별적인 표현이 개선이 돼야 한다. 그리고 가사나 육아에 남성 참여가 더 필요하다. 이거는 비슷하죠.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얘기 듣다 보면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져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남자친구랑 연애를 거의 4년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혼을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변 친구들 만나면 다들 한 소리 똑같아요. 야, 결혼하면 너 끝이야. 너 이거 못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여운 여성들이 가진 그 고충이 정말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께서도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혼 여성 2명 중에 1명이 경력 단절을 맞아요. 경험했다는 데서 잘 드러나잖아요. 그 원인은 저는 2가지. 우선 가장 크게 들 수 있는 원인은 남성 중심적인 기업 문화죠. 네. 여성들이 아이 낳고 기르는데
어린이집에 보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구하는 것도 힘들죠. 보내다가 아이가 독감 걸리면 일주일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한 두세 번 반복되면 주변에 직장에서 따가운 눈총 때문에 바로 인사 고과에도 또 반영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사표를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평등한 직장 문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평등한 직장 문화의 중요한 거는 우리 일하는 시간, 근로시간 줄여야 되죠. 예, 너무 장시간 일하잖아요. 네. 그것도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 독박 육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처음에는 뭐 아이 낳아라 그럼 우리가 다 같이 뭐 해주자 그렇지만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보면 여자 혼자 완전히 육아를 다 뒤집어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거 뭐 결혼하기 전에 각서라도 받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아니, 저희가 그걸 조장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작가님. 네, 그런데 지금 맞벌이 하는 부부의 경우에도 여성이 가사, 애 돌봄 뭐 이런 시간이 하루에 3시간 이상인데요. 남성의 5-5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독박 육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권하는 게 아빠 육아 휴직이에요. 네.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늘어나서 8%인데 스웨덴은 우리의 5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45%가 네. 여성들이 아빠 육아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뿐이 아니라 여성들이 또 그만두는 이유가 여성의 임금이나 월급이 남성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남성의 64% 받아요. 그러니까 남성보다 36% 적게 받거든요. 네.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임원회 중에서 여성은 2.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뭐 OECD나 뭐 IMF나 이런 데서 조사한 결과 보면 여성 기업인이나 임원이 많은 회사일수록 수익률이 높게 나온다 하는 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맨날 유리천장 그러잖아요. 네, 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네, 예. 그러니까 심각한 거는 저희가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지금 3월 현재 1.05인데 이것도 제일 바닥입니다. 네. 이렇게 낮은 출생률을 가진 나라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성평등한 직장 문화나 성평등한 가족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어서 저희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우리 중에서는 라라 씨만 빼고 네. 결혼하고 아이들도 다 있는데 뭐 독박육아 얘기도 다 나왔는데 공감들을 많이 하셨나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장관님 사실 46에 아기를 낳았어요. 국위선양한 게 있습니다. 국위선양이네요. 힘내십시오. 하나를 더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예. 근데 제가 일하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이 맡길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는 자유로운 직업 연예인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좋지만 오히려 불규칙한 시간 때문에 아이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입주 이모님 베이비시터를 드렸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요. 네. 번 게 거의 다 나가죠. 거의 그러니까 예. 일해서 이모님 월급 드리고 또 일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아이를 지금 뭐 이제 어린이집이나 뭐 보육시설이 잘 돼 있지만 딱 그 종일반도 뭐 7시 반이면 아이를 데려가야 되고 그 이후에는 없고 네.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일을 그만둬야 되나? 아니야. 너 키우려면 내가 일해야지. 내가 75세까지 일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 일하자 힘을 내자 이러거든요. 아이 맡길 곳이 없다는 게 부족하다는 게 전 진짜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제일 공감되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어린이집은 민간도 있고 국공립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지만 사실은 육아에 못지않게 초등학생들 돌봄도 맞아요. 굉장히 네.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정부가 대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초등 돌봄, 초등학교 학생 어린이들 돌보는 그 어린이집을 이제 만들어서 거의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수도 걸리거나 뭐 독감 걸리거나 그럼 아이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돌봄 서비스에 이제 사각지대가 틈새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메우는 역할을 저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아이달 돌보미 사업입니다. 네. 그거는
아이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집에서 연락을 하면 아이 돌보미를 파견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 여성가족부 산하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연락을 하면 거기서 파견을 시켜주는 게 아이 돌봄이고 1년에 600... 비용은 비용. 크게 들지 않나요? 비용은 들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간 어린이를 맡기는 것보다는 싸고요. 특히 그것도 좀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가 많이 해주고 1년에 600시간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저희가 점점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거는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새로 아파트를 만들면 그 안에 공동육아 나눔터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회사들이 뭐 양주 같은 경우에 건설회사들이 직접 거기에 시설도 내부 시설도 비용을 지원해주면 그 마을에 사는 여성들이 같이 아이를 맡기고 자기도 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하는데 그걸 하니까 좋은 게요. 혼자서 아이를 기르면서 힘든 그 외로움 맞아요. 그거를 서로가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어떻게 기르지? 아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정보도 없고요. 장관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 공동육아 나눔터 제가 직접 눈으로 가가지고 봐야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 수 있을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았어요, 우리 라라 씨가. 그래서 이 사실은 여가부에서 그 이미 실천 중인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느끼고 계실지 저희가 현장을 한번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와 역시. 네. 현장 와수다라고 하는데요. 네. 현장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 현장 와수다 코너에서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서 생생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KTV 정책N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보이시나요? 여기 보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네, 거기 정확히 어딘가요? 네, 여기는 중랑구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어머머, 똑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키즈 카페나 일반 어린이집을 능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진짜 좋네요. 너무 좋아 보여요. 네. 그렇죠. 여기는 말 그대로 엄마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아이들을 자유롭게 놀게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장관님도 아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이들이랑 엄마들이 보이는데요. 카메라 앞쪽으로 와주세요.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직접 이용하고 계신 분들 얼굴만 봐도 굉장히 좋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이용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저는 집 앞에 있어서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너무 지겹고 그런데 여기 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혹시 제가 나이가 좀 적어서 50밖에 안 되는데 저같이 나이 많은 엄마가 가도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놀러 오세요. 봐봐. 여기서 이 애기 표정 한번 지어보자. 애기 표정. 여기 애기 표정. 있어. 어떡하지. 아, 예뻐. 예뻐지네. 놀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희는 월요일마다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두 아이 다 정말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와, 힘세. 멋있네. 정말 무료예요? 와, 진짜. 우리 동네에도 꼭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료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아빠 엄마들이 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서로 봉사 느낌. 서로 일을 나누는 품앗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집에 있어도 어차피 육아를 해야 되니까 함께 하면 그러니까요. 더 즐거워서 괜찮아요. 예. 네. 여기 혹시 여성가족부 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다 들어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혹시 부탁할 거 있으세요? 사주사에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 면목동에 사는 하준이 엄마 배은미라고 합니다. 사실 육아라는 것은 가정에서 시작하고 엄마가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점점 이제 나라에서라든지 뭐 구청에서라든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고 또 같이 활동해주면 더 좀 엄마들이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저희가 공동육아 나눔터는 지금 사실은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는 그 프로그램이어서요. 저희가 그런 점을 고려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더 시행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사실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요즘 일어나고 있어서요. 다른 나라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도입해서 앞으로 조금 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공간에서 아이와 엄마 모두 행복한 시간들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네. 저희 동네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으니까. 근데 그쵸.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요? 얼마나 될까요? 예. 160개 지금 있고요. 올해 중에 260개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네. 아주 기초 단위까지 네. 다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은 영등포구 신기루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일산 계획이 없으신가요? 미래 신도시도 좀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열심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회 사실 큰 주제는 성평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에서 좀 더 들어가다 보면 미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뭐 크게 확산이 됐고, 확산이 됐죠. 예. 그래서 뭐 미투뿐만 아니라 위두유 운동까지 또 번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저는 미투나 위드유가 남자 여자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렇게 약간 싸움 붙는 것처럼 가고 있어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자 남자 그냥 친구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손 잡고 같이 가는 그런 운동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딱 터졌을 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 터질 게 터졌다? 네. 올 게 왔다? 근데 한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슬픈 게 그 말 자체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우리에게 당연스러웠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되니까 저도 막 생각해보니까 그게 왜 이게 나한테 당연했었지? 약간 내가 왜 목소리를 못 냈었지? 이게 맞는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분들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이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 3차 피해를 또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성폭력 실태가 뭐 비단 언론에 공개된 그런 미투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여성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지만 지금 예를 들면 저희 그 여성가족부나 뭐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부나 이런 데 노동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고가 아직은 현재 뭐 지금 우리가
3달이 됐는데 한 1,200건 정도 들어와서 그거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여성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그런데 신고를 그렇게뿐이 못하고 있는 이유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있는 거죠. 결국 내가 그러다가 직장을 떠나지 않을까 혹은 직장에서 왕따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런 불안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나 정부의 정책은 여성들이 말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말한 다음에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느냐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여러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태까지는 사실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해야지만 그게 예방 효과가 있어요. 이게 정말 범죄구나. 큰일 나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2차 피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은요. 경찰의 수사가 익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신고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익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요번에 우리가 발표하는 대책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해진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그 기관장의 책임 혹은 그 회사의 책임자의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책임을 물어서 징역형까지도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2차 피해를 막고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거나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사례도 관리하고 신고한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법이나 제도가 항상 틈새가 발생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정책도 있나요? 네. 디지털 성범죄, 흔히 몰카로 알려져 있죠. 몰카로 알려져 있는 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사실 좀 심각한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정말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4월 30일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중요한 문제는 내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한번 이게 올라가면 사이트에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이 피해자 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들기 전까지는 출범하기 전까지는 2-3달 걸렸다고 하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민간 업체 하면 거의 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드니까 또 중요한 거는 한 번 거기에서 지운다고 해서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민간 업체를 우리는 디지털 장애업체라고 하는데요. 이 장애업체 중에서 어떤 장애업체는 안 그러신 곳도 있겠지만 내려놓고 다시 올리는 그런 그걸로 장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면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랑 같이 빨리 지우고 그다음에 비용을 지원해주고 삭제 비용을 그리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정부가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그 피해자의 경우에 뭐 상담을 받거나 뭐 소송을 하겠다는 법률 지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병원에서 그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실제로 여성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02735-8994 전화나 혹은 그냥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고 하는 안내가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도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이 있으니까요. 지체하지 말고 좀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피해자분들을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하셨던 게 그 디지털 장애업체라는 게 그 제가 아는 그거 맞나요? 디지털 장의사라고 해가지고 그 인터넷 자료들 삭제해주고 돈을 받고.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또 판매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믿었던 건데 거의 또 배신을 당하는 거니까 피해자들은 4차, 5차 피해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걸 여가부에서 직접 관리를 해주시고 삭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좀 그 너무 감사해요. 믿을만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불법 촬영이 반문명 범죄라면서 불법 촬영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변형 카메라를 제조,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판매 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 정보 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원 50억 원을 지원해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비하고 공중화장실을 주기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미투 운동이 오래가면서 걱정되는 게 있는데 그 여혐, 남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예, 그 여혐, 남혐 같은 것들은 이제 직장 내에서 우리가 흔히 펜스룰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미국 부대통령 펜스가 얘기했다 해서 나오는데 펜스룰이라는 거는 그 아시겠지만 아내 이외에는 저녁 뭐 식사도 같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직장에서 그런 게 발생하거든요. 이제 뽑을 때 뭐 여성은 뽑지 말자. 뭐 뽑고 나면 이제 문제 생긴다. 뭐 이런 거 한다든지 혹은 뭐 막 악성 댓글 이런 것들이 계속 달리거나 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여성 혐오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사이 이제 여성들이 계속 여성 운동도 했고 뭐 많은 문제 제기를 해서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 사회 제도가 아까 에바 씨도 얘기한 대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문화가 이거를 쫓아오지 못하면서 바로 이런 변화에 여성들은 민감하게 성평등 의식을나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남성들이 쫓아오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게 그 격차가 생길 뿐 아니라 요즘에 또 생기는 문제는 여성들이 뭐 취업에 많이 나서고 해서 남성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이런 피해의식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뭐 일자리도 없고 굉장히 힘들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성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험, 고시나 이런 거에서는 여성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가지만 기업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여성은 진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성과 남성이 서로 이 부분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해야 된다. 서로 말하기를 해서 말 걸기를 해서 그거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성평등 문화가 확산 되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여성들만이 하는 운동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보이스라는 걸 만들어서요. 그 굉장히 성평등에 적극적인 남성들 45분이 뭐 신문에 글도 쓰고 뭐 어디 TV 토론도 나가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돕고 있고요. 또 청년들도 저희가 성평등 청년 그 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서로 같이 토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말 걸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문제 핵심을 알려가고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또 정말 실업이나 뭐 주거 문제, 월세나 이런 걸 고민하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 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가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침 오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이 이 양성평등 주간이더라고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장관님? 네, 1일부터 7일까지가 그 양성평등 주간인데요. 양성평등 주간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여성 문제를 우리가 이 주간 동안에 여러 행사도 있지만 여성 문제나 우리 사회 성평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성평등 문제를 이슈로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건가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저희는 양성평등 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 사회적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 동안에도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법과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뭐 호주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개선이 돼서 저희가 요번에 1일에서 7일 사이 동안에도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성 문제의 핵심은 뭔가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소통하실 시간이 따로 있으실지 궁금한데 어떠세요?
항상 장관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제가 장관으로 일하면서 중요한 거는요.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여성들이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항상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문은 열려 있으니까 사실 이런 문제를 여성가족부에 제기하고 같이 소통하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정책엔에서 특별히 방송 전에 미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국민 생각함에 모아봤습니다. 이름하여 국민 이수다 코너인데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본격적인 수다에 앞서서 제가 조사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의 그 출범 1주년을 기념해서 그동안 그 주력했던 정책들의 국민들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결과로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그 주력 6대 정책 중에 그 6가지가 6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좋다, 이런 네. 반응. 네, 좋다. 네,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공동육아 나눔터, 또 성폭력, 성희롱 특별신고센터,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비롯해서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그리고 근로 현장 도우미 지원 사업, 또 찾아가는 거리 상담 요원 지원 정책 등이 또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또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말씀하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네.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연예인이다 보니까 만약에 제 얼굴이 이상한 나체 사진과 합성이 돼서 돌아다녀도 그 사진을 예전에는 지우려면 제가 막 비용을 그랬죠. 댔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서비스 이후에는 이제 소송 지원에서부터 사후 적용까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았다고 의견 내주셨고 네. 또 어떤 국민께서는 또 다른 범죄로 계속 악순환이 연결되지 않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고 그렇겠죠. 아무 생각도 안 났었는데 이 원스톱 지원 서비스 때문에 정말 마음이 놓인다고 네, 정말 좋은 정책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특히나 저는 이제 부러웠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해서 올라온 의견인데 저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육아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윈윈하는 정책이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올려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좀 장관님 답변이 필요할 듯하죠? 네,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거는 예산이 확대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을 확대해서 가능하면 필요한 모든 곳에 공동육아 나눔터가 사실상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일이 또 넣으셨어요. 네. 그밖에 또 있어요. 한부모 자녀 양육비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어떤 그 지원비의 액수의 크기보다도 국가가 그래도 함께 고민해주고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많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부모 자녀 양육비 요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한부모 자녀 양육비는 지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만 13세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만 14세 미만 그 아동을 가진 한부모 가족에게 연간 156만 원을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할 뿐 아니라 그러나 이제 이런 지원 액수는 지속적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자녀의 경우에 임대주택을 먼저 우선순위로 공급을 한다든가 혹은 뭐 자녀들이 대학을 갈 경우에 특례 입학을 허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다양한 제도를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청소년 한부모, 우리가 흔히 미혼모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청소년 한부모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청소년 한부모 중에서 남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전용 시설을 제공을 해주고 육아 돌봄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뭐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아니면 대안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쉼터를 제공해 집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지원을 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양육비를 지급을 받지 못하는
그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간소화하고 요번에 어렵게 법을 바꿔서요. 그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그 본인의 동의 없이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강제적으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아주 긴급한 그 양육비가 없어서 긴급한 상황인 경우 국가에서 긴급 지원 서비스를 하는 이런 다양한 방안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많은 말씀들 그리고 정책 실현 어떻게 하실지 또 개선은 어떻게 하실지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힘내시라고 박수 하면서 우리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박혜진의 정책엔에서는 국민 생각함을 통해서 각종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정책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